노후 파산자의 73%가 자녀 교육비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월 매출 5천만 원. 그런데 남은 건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10년 뒤 저는 달라졌어요. 자녀 의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만든 딱 3가지. 오늘 제 이야기로 보여드리죠. 경기 광주 구도심의 이른 새벽입니다. 오전 5시 반, 5분 예열 온도는 220도. 버터가 녹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밀향이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 올해 66입니다. 이 동네에서 줄 서는 제과점을 18년 동안 운영했죠. 한 달 평균 매출은 4,800만 원. 순이익으로 따지면 1,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서울 대치동으로 보내는 거였죠. 전세 보증금만 3억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교육비와 생활비로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학원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기본이고 논술의 과학까지. 주말마다 아내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주말만 갔다가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아이들 관리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합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이스트 투입 타이밍, 발효 온도까지 모든 게 손에 익었어요. 빵 하나 굽는데도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각 구운 빵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수 씨, 오늘 크림빵 있어요. 만수 씨, 소금빵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 말들이 좋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손님이 뚝 끊겼어요. 남은 빵은 보육원이나 경로당에 기부했습니다. 폐기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8시부터는 청소와 정리. 다음 날 새벽을 위한 반죽 준비까지 끝내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TV만 켜놓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대부분 통화 중이거나 나중에 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명문대 보내자. 그게 제 다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되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은행 앱을 열면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벌면 되니까요. 빵만 잘 만들면 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됐어요. 주말에 가게 문을 열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엔 케이크 주문이 많았어요. 생일 케이크, 돌잔치 케이크, 결혼 기념일 케이크. 손으로 직접 크림을 짜며 축하 문구를 썼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장했어요. 가끔 꺼내보며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을 닮았고 아들은 아내 코를 닮았죠. 곧 대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변함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시작했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으면 밤 11시였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철제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은 늘 매서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10분 거리.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루 2갑은 기본이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죠.
아내는 잘 있을까?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있을까? 현관문을 열면 어둠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면 김치와 물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이체. 매달 똑같은 숫자였어요. 서울로 보내는 돈이었죠. 교육비 3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적금도 중도 해지했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만 빌렸습니다. 다음 달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음 달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또 빌렸어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카드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연 16% 이자였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반 병이면 잠이 왔어요. 잠들기 전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죠. 받아도 대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다 갚는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대학만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줄어들 거라고 착각했죠.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술과 담배 때문이었어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가래도 자주 나왔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여전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익은 점점 줄었습니다.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밀가루, 버터, 설탕 모두 20% 이상 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가격을 올릴 수 없었어요. 동네 단골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몫을 줄였습니다. 점심은 거르고 저녁도 라면으로 때웠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일요일까지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루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습니다. 술값이 아까워서였죠. 통장에 찍히는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자만 갚기도 벅찼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내려오는 것도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죠. 아이들 얼굴은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출 원금, 이자, 생활비, 매출, 순이익. 숫자를 맞춰보려 했지만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담배를 한 대 더 피웠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죠. 손님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일주일 뒤엔 아들도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두 아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곳이었죠. 제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빵을 공짜로 돌렸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크림빵, 단팥빵,
소금빵까지 모두 내줬죠. 손님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쁨의 술이었어요. 1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가 로스쿨을 준비한다는 거였죠. 3년 과정이었습니다. 학비만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들도 MBA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연수도 가고 싶다고 했죠.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숙비와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나갔어요. 제 월 순이익이 1,800만 원인데 거의 절반이 나가는 셈이었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미 대출이 가득 차 있었어요.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가격은 10억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단골과 위치가 좋았으니까요.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아내는 가게를 넘기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함께 살자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비와 재료는 그대로 넘겼죠.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만수 씨 없으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과 사채를 갚고 나니 6억 원이 남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븐을 마지막으로 꺼봤어요. 버터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18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죠. 집을 정리하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와 작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아이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경기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방도 따로 준비했다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공기가 저를 맞았죠. 강남의 새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가구도 새 것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죠.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잘 지냈냐고 물었죠. 네, 바빠요.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제 방을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만 있었죠. 창문은 안방 쪽을 향하고 있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프와 샐러드, 스테이크가 있었죠. 평소 제가 먹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딸아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TV를 켰죠. 저는 수프를 떠먹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맛도 밍밍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그래도 다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렸어요. 식기세척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되면 집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 방에 있었어요. 나오는 소리도 없었죠. 화장실 갈 때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두 나가고 없었어요. 냉장고에 우유와 빵만 있었습니다. 혼자 먹었죠. 낮에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라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깨끗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했던 거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밤 10시, 아들은 11시, 아내는 9시쯤 왔어요. 함께 밥 먹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죠.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전화 통화를 자주 했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아내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변호사. 그런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내는 피식 웃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죠. 그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각자 살자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편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억이 있어야 할 돈이 3억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 물어봤습니다. 제 도장으로 인출됐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시치미를 뗐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비 30만 원을 내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부동산 명의도 일부 변경됐어요.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한 적이 없었죠. 도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류는 모두 상대 손에 있었죠. 변호사는 싸워봤자 이길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20%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80%는 아내 쪽으로 넘어갔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빵을 구워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어요.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었어요. 재산 목록이 낭독됐습니다. 10억 원 중 8억 원은 아내에게, 2억 원은 제게 돌아왔죠.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은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8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법원을 나서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구두가 젖어 들어갔죠. 정류장까지 가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대출금 1억을 갚고 나니 1억밖에 안 남았어요. 60년을 살아온 결과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짐을 쌀 것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아이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 제 인생도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았죠. 바닥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게도 없었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텔을 찾았습니다. 하루 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봤어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씻지도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아까웠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30만 원짜리가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죠. 지도를 봤습니다. 양평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기도 끝자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집값도 싸다고 들었죠.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양평행 표를 끊었어요.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죠. 양평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양평 전통시장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이었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죠.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생수 2병만 달랑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저녁으로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전통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채소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일손이 필요한 곳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66은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나이였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쳐서 벤치에 앉았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죠.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유권. 15년 전 제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청년이었죠. 유건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맞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건이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이사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유건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죠.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건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유건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가게를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도 말했죠.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유건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죠. 한참 후 유건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과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40개 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유건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를 아직도 씁니다. 기본기를 배운 게 제 자산이에요. 유건이가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 R&D 총괄로 오세요. 신제품 개발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유건이는 웃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월급 이야기도 했습니다. 48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시피 로열티도 따로 준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유건이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그날 악수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이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 같았는데 이제는 아늑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첫 출근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회사는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일찍 나섰습니다. 지각하고 싶지 않았죠. 공장 겸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생산, 2층은 사무실, 3층은 R&D였습니다. 유건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팀원들에게 소개받았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30 초반이 대부분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첫 업무는 신제품 통밀 깜빠뉴 개발이었습니다. 건강빵 라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반죽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죠. 밀가루 배합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통밀 60%, 강력분 40%, 수분 함량을 높여 촉촉함을 살렸어요. 1차 발효는 40분으로 마쳤습니다.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시식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건이도 엄지를 들어줬죠. 이거다. 이 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출시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평균 3,000개가 팔렸습니다. 유건이는 제게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480만 원이 찍혔어요. 오랜만에 받는 정직한 월급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평 전통시장 골목에 작은 무료급식 코너를 열었어요. 이름은 나눔식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운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처음엔 혼자 했어요. 수프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25명 정도 왔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었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이냐고.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2달 후엔 하루 60명이 왔어요. 석 달 후엔 110명까지 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지역 주민 5명이 나섰어요. 젊은 엄마들도 있었고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었죠.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저당질 호밀빵, 단백질 수프, 당뇨 환자용 메뉴까지. 후원가는 2,800원 정도로 맞췄어요. 후원금과 봉사로 충당했습니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덕분에 살맛 난다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저도 살맛이 났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나눔 식탁을 열었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유건이도 가끔 도왔습니다. 빵을 기부해줬어요. 회사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나눔이었죠. 밤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거울을 보면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회사 동료가 권유했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고. 새벽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시장까지 왕복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 익숙해졌죠. 10분 스트레칭도 추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어요. 허리와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젊어지는 느낌이었죠. 체중이 줄었습니다. 10kg이 빠졌어요.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새 옷을 샀죠. 거울을 보니 5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컵라면 대신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사였습니다. 레시피 로열티가 들어왔습니다. 월 40만 원이었어요. 통밀 깜빠뉴가 계속 팔리고 있었습니다. 월급과 합치니 520만 원이었죠. 지출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 줄로 관리했어요. 고정비, 생활비, 저축.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돈이 새는 곳이 보였죠. 한 달에 한 번 낯선 사람과 식사했습니다. 나눔 식탁에서 만난 분들이었어요.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였죠. 주말마다 양평 이곳저곳을 찍고 다녔습니다. 강변, 산, 들판. 카메라 하나로 세상을 담았어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답장했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잘 지내니? 공부는 잘 되고. 그 정도였죠. 아들한테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 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가족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었어요. 나눔 식탁 봉사자들, 회사 동료들, 동호회 친구들, 그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식탁을 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나눴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유건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재산의 80%, 가족, 가게.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어요. 자존감, 건강, 의미 있는 관계. 그게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더군요. 나눔 식탁은 이제 하루 150명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도 15명으로 늘었어요. 후원금도 안정적입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제품 3개를 더 개발했어요. 모두 히트했습니다. 유건이는 이사 자리를 제안했죠.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좋다고 말했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좋았죠. 원룸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작지만 제 보금자리였어요. 거실에 식탁을 놨습니다. 가끔 봉사자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요. 수다를 떨고 웃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구나. 바닥을 쳤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66세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 한 분께 보내주세요. 누군가의 65세 이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